화요일 밤 11시 40분, 당신은 증거물 보관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는 서류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필로포닐 킬로그램이 들려 있습니다. 재고 목록표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시소각장에서 다른 47개의 압수물과 함께 감독하에 소각되어 폐기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폐기 명령서에는 당신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송일지에는 당신의 경찰 배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이 1kg의 마약이 제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경찰청에서 지급한 증거물 봉투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포장된 채 당신의 두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 이 물건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주차장에서 3천만 원의 가치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마약수사대 11년차 형사입니다. 그동안 300만 건의 마약 사범을 체포했고 200건이 넘는 재판에서 증언했으며 당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2번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모는 경찰청 지급 구형 순찰차에서는 담배 찌든 내와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당신의 세전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떼고 양육비를 보내고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 새로 구한 원룸의 월세를 내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300만 원 남짓입니다. 원룸 월세만 150만 원입니다. 애초에 계산이 맞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귀가 맞는 척하며 버텨왔을 뿐입니다. 이 증거물 보관실은 당신만의 왕국입니다. 4년 전 박 반장이 은퇴한 이후로 당신은 이곳에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예산 삭감으로 관리직 자리가 없어지면서 아무도 그 역할을 다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는 신뢰와 인력 부족을 바탕으로 굴러갑니다. 원래 증거물 처리에는 2인 1조 교차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지켜져야 할 규정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아무도 검토하지 않는 출입대장과 출입카드를 가진 당신 혼자뿐입니다. 시작은 14개월 전 39번 국도에서 있었던 교통단속 압수물이었습니다. 순찰대가 시속 50km 구간에서 75km로 달리던 아반떼 차량을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불안해했고 경찰견이 트렁크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180g의 코카인, 현금 500만 원, 그리고 1년 번호를 갈아낸 권총 한정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검거였습니다. 운전자인 22살짜리 청년은 유치장에 갇혀 울면서 1시간 만에 자신의 공급책을 불었습니다. 코카인은 증거물로 넘어갔습니다. 현금도 증거물로 넘어갔습니다. 총기도 증거물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원칙대로 처리되었지만 현장 저울로 달아본 코카인의 무게가 180g이었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당신은 일지에 170g으로 적었습니다. 현장 저울은 오차가 있고 10g 정도는 검사들도 굳이 묻지 않고 넘어가는 허용 오차 범위 내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10g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지난 11년 동안 매일 밤 그래왔던 것처럼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유일하게 달랐던 점은 당신의 가슴팍에서 두 번째 심장처럼 뛰고 있던 8.5g의 코카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9일 동안 당신의 자동차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있었고 당신은 변기에 그것을 흘려보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동을 걸 때마다 당신의 무릎에 닿는 글로브 박스 문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8.5g이 길거리에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통장에 남은 잔고 40만 원과 금요일에 내야 할 양육비, 그리고 9살 난 딸아이의 축구화가 새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었으니까요. 꼭 사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당신은 동네 변두리에서 세차장을 하는 대식이라는 남자에게 그것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 그의 사촌을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5만원권과 만원권으로 섞인 90만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무게는 국가가 그에게는 중범죄로 간주하기엔 약간 모자란 양이었지만 당신에게는 명백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거래는 세차장 작업실에서 단 2분 만에 끝났고 그 옆 리프트 위에서는 구형 그랜저가 더러운 엔진 오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경찰서로 돌아와 책상에서 칠면조 샌드위치와 자판기에서 뽑은 감자칩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 90만 원으로 딸의 축구화를 사고 이 주일치 식료품을 샀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번 딱 한 번뿐이라고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3개 주에서 모두 저소득층 식비 지원 대상자가 될 만큼 비참한 월급을 받으며 11년 동안 남의 집 문을 박살내며 살아온 당신에게 우주가 이 정도의 나약함 한 번쯤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5주 뒤에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체포, 또 다른 압수, 그리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무게를 줄일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유흥가 뒷골목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최 씨라는 마약상의 코카인 7g이었습니다. 당신은 8개월 동안 최 씨를 잡기 위해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도청 기록, 잠복 사진, 2명의 비밀 정보원까지 있었습니다. 검거는 완벽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총 400g의 압수물에서 7g을 빼낸다고 해서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어차피 12년형을 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7g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당신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기술적으로는 거짓이었지만, 당신은 점점 그 거짓말을 믿는데 능숙해졌습니다. 이번에 대식은 1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경찰 증거물 보관실에서 직거래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최상급 물건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낼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마약 투약자들이 경찰이 압수한 마약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아이러니를 당신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이 웃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넉 달째가 되자 당신은 나름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오차범위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큰 대형 압수물에서만 물건을 빼냈고 절대 전체 무게의 5%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일 철제에서도 패턴이 보이지 않도록 목표물을 계속 바꿨습니다. 당신은 경찰서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해둔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름, 날짜, 수량, 금액. 당신은 이 수첩이 일종의 보험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이 실시간으로 써 내려가는 자술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식은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하우스 파티를 열며 물건을 대는 수진이라는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학생,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 길거리 구석에서는 절대 마약을 사지 않으면서도 15억 원짜리 타운하우스의 대리석 주방 식탁 위에서는 기꺼이 코카인을 들이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물건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증거물 봉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대식이 떼어가는 수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진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2달 뒤부터 당신은 수진과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더 많이 쳐주었습니다. 코카인 30g에 200만 원, 필로폰 30g에 120만 원, 처방용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병당 4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신은 증거물 보관실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벌어들였습니다. 당신의 월급보다 많은 액수였고 세금도 없었으며 조심하기만 하면 추적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했습니다. 아주 치밀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밀린 양육비도 모두 정산했습니다. 딸이 1년 내내 노래를 부르던 자전거도 사주었습니다. 첫 냅킨이 깔린 고급 레스토랑에서 딸과 저녁을 먹었고 아이는 자기 인생 최고의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9살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준을 그렇게 낮춰 놓았기에 아이의 기준도 낮았던 것입니다. 그 문장 하나에서 느껴지는 죄책감만으로도 당신은 당장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파트너 김동훈 형사는 당신의 11년 경찰 생활 중 6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유소년 야구단 코치를 하고 명절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부류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내 지영은 당신이 혼자 살며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고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당신 몫에 도시락까지 싸주었습니다. 가끔 쪽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소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동훈 씨가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지영 드림. 차 안에서 그 쪽지를 읽을 때면 당신의 가슴뼈 뒤쪽에서 차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동훈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파트너로서 당신을 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믿음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참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자 진술을 받는 동안 당신이 증거물 처리를 도맡겠다고 자원할 때마다, 당신이 늦게까지 남아 서류 작업을 끝내겠다고 나설 때마다 그 믿음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 보고 기계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봉투를 당신의 차 트렁크로 옮겼습니다. 9개월이 지나자 당신이 현금화한 돈은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도 그대로였고 차도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은 숱한 경찰 드라마와 범죄 다큐멘터리를 통해
범죄자들이 잡히는 이유는 결국 생활 수준을 과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돈은 현금으로 보관되었습니다. 개인 금고에 2천만 원을 두었고 시내 반대편에 있는 개인 창고에 2,500만 원을 두었으며 나머지는 방수 용기에 담아 전처의 집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딸이 축구 연습을 하러 가는 면접교섭권 주말 동안에만 파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딸의 축구화가 현관에서 마르고 있는 동안 그네 옆에 마약 자금을 묻고 있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당신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멈추고 묵묵히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수진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더 많은 물건을 원했습니다. 당신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된 대형 카르텔 압수물에서 빼낸 필로포닐 킬로그램,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약국 강도 사건에서 빼돌린 옥시코돈 알약 200정, 재판이 열릴 일도 없이 3년째 증거물 보관실에 처박혀 있던 죽은 마약상의 아파트에서 나온 헤로인 110g. 오래된 사건일수록 가장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오래된 증거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미 종결된 사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약은 당신이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기 전까지 무의미한 상태로 선반 위 봉투 안에서 그저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잠을 더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느꼈던 두려움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마약 범죄를 수사했습니다.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증거물을 처리했습니다.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했습니다. 이 인지 부조화는 더 이상 부조화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잡을 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만큼 돈을 주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두 개를 가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 강태호란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태호는 길거리 마약상도 변두리 파티 공급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권 전체에 마약을 유통하며 40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변호사들과 회계사들, 비밀 공간이 숨겨진 차량 부대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의 부서가 수년 동안 공들여 수사망을 좁혀가던 바로 그 타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당신 맞은편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 앉아 리바이를 썰며 한 달에 10kg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10kg은 몰래 빼돌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물량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압수물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화물을 빼돌려야 했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물건을 폐기되었다고 표시해야 했습니다. 서명을 위조하여 폐기 기록을 날조해야 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도둑질에서 당신이 속한 경찰서의 증거물 시스템 전체를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킬로그램당 2천만 원, 즉 한 달에 2억 원, 1년에 24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차를 몰며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계산을 했습니다. 24억 원. 3년이면 은퇴해서 따뜻한 곳으로 이사가고 딸의 모든 경기, 모든 학예회, 모든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딸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저 아빠가 늘 곁에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겠죠. 당신은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 물류작전은 당신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철저한 계획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장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한 달에 10kg을 빼내면 즉각적인 감사가 시작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소각 대상이 된 마약 사건들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폐기 명령을 감독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물을 시소각장으로 싣고 시설 관리인이 소각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상태였습니다. 소각로에 들어간 봉투 안에는 밀가루, 베이킹소다, 석고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무게만 맞고 의심 없이 타버릴 수 있는 것들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마약은 당신의 트렁크에 있는 더블백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한 달에 2번, 한 번에 5kg씩 진행했습니다. 소각장 관리인 오 씨는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58살의 공무원이었고 대략 14년 전부터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서류에 서명하고 다시 낱말 퍼즐을 풀러 돌아갔습니다. 오 씨는 당신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본인이 그 작전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돈은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당신 차 뒷좌석에 짐 가방째로 놓여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은 마트에 들어가 커피나 양말 같은 작은 물건을 하나 사고 돌아오면 가방이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철저히 익명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두고 갔는지 본 적도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억 원이라는 실물 화폐는 엄청난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당신은 가짜 이름으로 두 번째 개인 창고를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창고를 빌렸고 진공 포장기를 사서 지폐를 압축해 벽돌처럼 만들어 더플백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금고도 꽉 찼습니다. 다른 은행에 금고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당신의 돈은 마치 전염병처럼 도시 전체의 지리적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수요일 동훈이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돈을 들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모든 증거물 소각 작업에 자원하는 방식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잠복 근무 중에 그는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언가 타는 걸 지켜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라고요. 당신은 웃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농담이 잘못된 곳에 착지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한 사람들의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서. 그래, 당신이 말했습니다. 너무 방어적이었고 너무 구체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 뒤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미세한 신뢰의 재조정을 말입니다. 14개월 동안 당신은 130kg의 압수마약을 강태호의 유통망을 통해 빼돌렸습니다. 현금 25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종결된 사건 40건과 진행 중인 사건 6건의 증거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3명의 다른 상관들, 서명을 위조하여 23건의 소각 명령서를 위조했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문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은 남은 평생을 연방교도소에서 보내고도 남을 만큼의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가끔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를 느껴야만 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자각 말입니다. 당신은 11년 동안 사냥해온 바로 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체포하는 범죄자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경찰 배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지조차 한낱 코스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월요일 청문감사관실에서 내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증거물 보관실 전체에 대한 내사였습니다. 정기감사 중 한 감사관이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8개월 전에 압수 기록이 소각일지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고 시 기록된 무게는 4.2kg입니다. 소각명령서에 적힌 무게도 4.2kg입니다. 하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의 최초 보고서에는 4.7kg으로 적혀 있습니다. 체포 시점과 증거물 보관실 입고 사이에 500g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시였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밤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점포 안에 봉투를 밀어 넣었을 때 갈비뼈에 비닐이 바스락거리며 닿던 그 느낌까지도요. 청문감사관실의 조사관은 최경감이라는 여성입니다. 당신도 소문으로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피의자의 자백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건을 구성해서 방어하는 변호사의 첫마디가 형량 협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사관입니다. 그녀는 증거물 보관실 출입 권한이 있는 모든 형사를 면담합니다. 7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면담은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녀는 절차, 증거물 보관망, 소각 규정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질문을 예상하고 시스템을 설계했기에 모든 대답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습해왔기에 정답이 어떤 소리로 들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눈치챕니다. 그녀는 당신을 가장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나머지 6명은 가나다 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성씨는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불려갔어야 했죠. 그녀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밀었다는 것은 당신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그녀에게 어떤 가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점심시간에 동훈이 내사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은 흔한 일이라고 둘러댑니다. 기록 불일치는 늘 있는 일이라고, 서류 작업 오류나 현장 저울의 오차, 뭐 그런 뻔한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더니 요즘 잠은 잘 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당신이 야위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지영이 싸준 도시락을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걸 지영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혼과 양육권 문제, 돈도 없고 혼자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럴듯한 이유이기도 했고 더 깊이 캐묻다가는 둘 다 감당하기 힘든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하루 동안 그는 계속 당신을 지켜봅니다. 감시가 아니라 걱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괴롭게 합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당신을 아낀다는 뜻이고 그의 그 마음이야말로 지난 1년 넘게 당신이 그를 속이는 데 사용해온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최 경감은 지난 3년치 증거물 출입 일지를 모조리 뽑아봅니다. 그녀는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당신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녀가 어떤 파일들을 요청했는지 몰래 알려주었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뽑아간 일지에는 당신이 물건을 빼돌린 11건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소각 명령서와 현장의 최초 보고서를 교차 검증한다면 그 불일치의 점들은 완벽한 별자리가 되어 당신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분간 멈춰야겠다고 잠시 열기를 식히고 조사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당신이 불안하다고 해서 유통망이 멈추는 일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물건을 기다리는 구매자들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그의 알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태호가 당신을 폭로하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한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조사의 한복판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물이 차오르는 방 한가운데 서 있고 양쪽 문은 모두 잠겨 있습니다. 결국 최 경감이 꼬리를 잡습니다. 증거물 일지가 아니라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고 소각 명령서에 서명해주던 소각장 관리인 오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확대된 조사의 일환으로 그녀는 오 씨를 면담하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각하기 전에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랐던 오 씨는 그녀에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그저 서류에 서명하고 소각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고 늘 그래왔다고 말합니다. 최 경감은 소각장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요청합니다. 카메라는 낡고 화질도 나쁘며 소각로 내부가 아니라 주차장을 비추도록 설치되어 있었지만 당신의 차가 도착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당신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른 가방이었지만 무게는 같아 보입니다. 카메라의 타임스탬프는 당신이 작성한 소각 명령서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즉시 당신을 체포하러 오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 올립니다. 당신의 은행 기록을 뒤지지만 당신이 현금 처리에 철저했기에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통화 기록을 뒤져 당장 추적할 수 없는 번호들과의 통화 내역을 찾아냅니다. 개인 창구 업체들을 압수수색하지만 당신이 가짜 이름을 썼기에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마침내 은행 개인 금고를 찾아냅니다. 신분증이 필요했기에 당신의 본명으로 개설된 두 군데 은행의 금고였습니다. 그녀는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 안에서 압축된 6,200만 원의 돈다발을 발견합니다. 체포는 금요일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책상에 앉아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을 때 최 경감이 2명의 제복 경찰과 함께 걸어 들어옵니다. 8피트 떨어져 앉아있던 동훈이 당신보다 먼저 그들을 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표정의 변화는 당신의 남은 평생토록 뇌리에 밝힐 것입니다. 혼란, 그리고 상황 파악, 이어서 마치 총에 맞은 사람처럼 갑작스럽고도 완전한 슬픔. 최 경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수갑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끌려가며 당신은 동훈을 딱 한 번 쳐다봅니다. 부서의 모든 형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고 누군가는 무덤덤합니다. 당신은 과연 저들 중 누가 눈치를 채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을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동훈이 엘리베이터까지 당신을 따라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전히 당신의 파트너인 것처럼 곁을 걸어줄 뿐입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인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그가 걸음을 멈춥니다. 당신도 멈춥니다. 경찰관들이 기다려줍니다. 그가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됐어? 당신은 14개월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턱관절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젖어 있었지만 끝내 눈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그것이 당신이 자유의 몸인 김동훈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기소가 확정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정부 재산 절도, 마약 밀매,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마약류, 유통, 범죄단체 조직, 사법방해. 하나의 혐의가 추가될 때마다 당신 등 뒤로 문이 하나씩 닫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출구 없는 캄캄한 복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이 거래를 제안합니다. 강태호와 그의 조직에 대해 증언하라. 이름 날짜, 거래 기록을 넘겨라. 필요하다면 도청 장치라도 달아라. 그 대가로 징역 40년 대신 12년으로 감형해주겠다.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12년이면 당신이 출소할 때 딸이 21살이 되지만 40년이면 49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금고에 있던 수첩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손으로 쓴 모든 이름, 모든 날짜, 모든 금액, 실시간으로 써내려간 그 자술서는 결국 진짜 완벽한 자백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호의 조직은 수도권 3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압수수색으로 일망타진됩니다. 23명이 체포되고 50억 원어치의 마약이 회수되었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경찰 역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 중 하나로 보도합니다. 당신의 머그샷이 모든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딸이 그 사진을 봅니다. 전처도 그 사진을 봅니다. 동훈도 그 사진을 봅니다. 강태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습니다. 수지는 15년을, 대식은 8년을 받습니다.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소각장 관리인 오 씨는 직무유기 및 과실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당신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오 씨에게 가장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그저 낱말 퍼즐을 풀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의 일상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청송교도소에서 12년형을 살게 됩니다. 호송버스로 9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다른 6명의 재소자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뉴스에서 본 당신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동물원의 짐승을 구경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호기심으로 당신을 빤히 쳐다볼 뿐입니다. 독방은 2평 남짓한 크기입니다. 콘크리트 벽, 철제문, 교과서만 한 크기에 창문이 전부입니다. 같은 감방을 쓰는 수감자는 대형 교회에서 40억 원을 횡령한 전직 회계사입니다. 그는 첫날 밤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볍게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동훈이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선고를 받고 6주가 지났을 때 도착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도 없었고 원망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이 3일 동안 울었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한 거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직한 대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마약 수사대에서 일할 수 없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증거물 보관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편지 맨 끝에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보내듯 자신의 성과 이름을 전부 적어 서명했습니다. 당신은 그 편지를 4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네모나게 접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책갈피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편지를 꺼내 읽지 않았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큼은 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딱 한 번 면회를 왔습니다. 그때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아이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처음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해줄 만한 좋은 변명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는 자기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마음에 병이 든 거라고, 경찰이라는 직업이 아빠의 마음속 무언가를 망가뜨린 거라고 말했다고 전해줍니다.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남의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누군가 만들어준 설명으로 어떻게든 당신과의 다리를 이어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단지 돈 때문이었다고. 내 삶의 계산식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 망가진 삶을 견디는 대신 계산식을 불법으로 뜯어고치는 길을 택한 것뿐이라고, 그런 진실을 11살짜리 아이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딸은 다시는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가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생일 파티, 학예회, 축구 우승 트로피, 당신 없이도 계속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리고 당신이 없어서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삶의 풍경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진들을 침상 위 벽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바라봅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일종의 고고학적 유물 발굴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부수어버리기 전에 존재했던 어떤 시간의 증거물. 8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47살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2번씩 다 읽었습니다.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수료했습니다. 당신에겐 필요 없는 것이었지만 가석방 심사 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6년 동안 교도소 세탁소에서 일하며 락스 냄새가 진동하고 팔뚝을 데이기 일수인 산업용 다림질 기계로 죄수복을 다렸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은 이제 당신이 그 안에서 숨쉬는 법을 배워버린 관과도 같습니다.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가석방위원회에서 조기 출소를 허가합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당신은 영치금 100만 원과 서울 외곽의 갱생보호소로 가는 버스표 한 장을 들고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보호소 문 앞에서 당신을 맞이한 보호관찰관은 90명이나 되는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그저 하나의 번호표일 뿐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취업 가능한 직장 목록과 통금 시간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모든 서류에 서명합니다. 모든 규칙을 군말 없이 따릅니다. 당신은 이제 규칙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류센터에 취직합니다. 시급은 12,000원입니다. 하루 10시간씩 건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상자를 나릅니다. 동료들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거나 굳이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나이 든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신은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방은 교도소 독방만 한 크기지만 유일하게 창문이 열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열린 창문 하나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사치입니다. 딸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은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구립도서관 컴퓨터로 전처의 페이스북에 몰래 들어가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법학도라니. 당신이 경찰 배지를 달고 수호하는 척했던 바로 그 정의를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아이 나름의 희망인지 아니면 당신을 향한 처벌인지 알 수 없지만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딸은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는 승진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일하던 바로 그 마약 수사대를 이끄는 팀장이 되었다는 사실도 당신은 검색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된 이후 밑바닥부터 다시 증거물 관리 프로토콜을 세워야 했던 바로 그 부서 말입니다. 40건의 사건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증거물이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11건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쳐넣는데 일조했던 11명의 범죄자가 풀려났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보관된 방에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낸 다음 당신 스스로 범죄자가 됨으로써 그들을 다시 풀어준 셈입니다. 그 순환의 고리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차라리 우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던 어느 밤, 당신은 가끔 그 증거물 보관실을 떠올립니다. 그곳의 고요함, 형광등 아래 늘어선 선반들, 두 손에 들려있던 1kg의 무게. 그 시절이 정확히 그립다기보다는 그때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하게 느껴졌는지 기억할 뿐입니다. 봉투를 챙기고 차를 몰고 가 돈을 받아 아이의 신발을 산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단 하나도 명확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속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죄란 장부의 대차가 맞아야 가능한 것인데 당신의 장부는 영원히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길거리로 다시 흘러들어간 130kg의 마약들, 당신이 판물건을 투약했던 수많은 가족들, 당신이 유통한 물건에 손을 댄 아이들, 당신은 그 사슬을 하나하나 추적할 순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빼돌린 모든 봉투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 되었고 누군가의 약물 과다 복용이 되었으며 누군가가 영영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름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아침에는 물류센터, 토요일에는 도서관, 월요일에는 보호관찰소 출석. 당신의 삶은 이제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아주 좁은 토대 위에 간신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삶을 견뎌내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하루하루가 흐릿해져 무너져 내리지 않게 붙잡아줄 최소한의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딸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동호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을 잡아넣은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화요일 밤 11시 40분에 증거물 보관실에 서서 당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계산을 하며 똑같은 정답에 도달하고 있을 다음번 부패 경찰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산식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쥐꼬리만 한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증거물 보관실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폐기 명령일지는 여전히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텅 빈 통장 잔고를 가진 어느 경찰관이 서류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마약 봉투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부디 그 봉투를 제자리에 내려놓기를 바랄 뿐입니다.